뉴스를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이제 오늘 저녁이면 본격적인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추억을 찾아서 고향으로 가는 길을 달리게 될 텐데요. 그래서 정치권도 설과 추석은 문자 그대로 대목입니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여 모처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치 얘기도 나오기 마련인데요. 여기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얘기가 나오도록 정치권은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4월에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신경은 더욱 곤두설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설 밥상의 승자, 과연 누가 될까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어려울 때 네 곁을 지켜주는 내가 있어. 다시 일어나.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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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처음 마음 그대로 100% 당신 편에서 NH농협은행.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오늘도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북한 미사일 발사 준비가 포착됐다는 소식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우리 군 당국자 이 예. 동창리 발사장에서 차량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등 미사일 발사 준비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고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죠. 이 38로스도 최근 그 유성사진 판독 결과 2012년 미사일 발사 당시와 유사한 그 차량 행렬 움직임이 확인됐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한 거는 쏘긴 쏠 것 같은데 네. 언제 쏘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네, 여러 가지 관측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이 과거 발사 패턴을 보면은 오는 9일이나 10일이 좀 유력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난 두 번의 그 장거리 미사일 그 발사 때 발사 예고 기간 2, 3일째 이제 발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 로켓 액체 연료는 주입 후 일주일이면 그 산화돼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이 기상 상황이 아주 나쁘지 않을 경우에는 늦어도 14일 이전에는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다고 그러죠.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우다웨이가 그 중국의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이자 육자회담 중국 측 대표 아닙니까? 수석 대표죠. 예, 수석 대표 아닙니까? 근데 평양으로 갔는데 이 우다웨이도 사실은 그 쏘는지 모르고 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미사일 쏘는지 모르고 갔는데, 자, 이거 알게 돼가지고 얘기가 참 곤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할 말은 다 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금은 알 수 없다. 그죠? 이거 누구든 다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네. 참 그 외교적인 언사치고는 예. 굉장히 솔직한 언사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죠. 예. 그래서 결국 이제 빈손으로 돌아온 것 아니냐. 아하. 이런 관측이 좀 지배적이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전격적으로 예고 없이 그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제 김성우 홍보수석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북한의 오판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유엔의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예.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북한이 깨닫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그 강도 높은 발언이었죠. 아하. 이 북한의 존립 문제를 이제 그 정면으로 걸어놓았다는 점에서 그 주목이 되고요. 예. 이 국제사회에 아무튼 북한의 그 존립을 위협할 정도의 그 강도 높은 제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점을 역설을 했는데 예. 이것은 결국 중국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한 번 더 강도 높은 메시지를 지금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중국의 역할 중요하죠, 사실은. 예. 자, 그리고 국내 정치 관련 얘기인데 이 원샷법이 원샷하면 이게 한 번에 쫙 들이키는 건데 이 원샷이 그냥 몇 번을 들이키게끔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근데 어제 국회 통과를 했죠? 네, 투샷, 쓰리샷 뭐 이렇게 예. 했는데요. 이 재석 의원 그 223명 가운데 찬성 174명, 예.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이제 가결이 됐죠. 네, 재석 의원 숫자가 좀 적었는데 더민주 의원들이 좀 많이 참석을 안 했다고 하고요.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인데 본회의가 그 끝난 뒤에 그 새누리당과 그 더민주 두 대표와 두 원내대표, 즉 그 2+2 회동을 이제 가졌는데 예. 이견 조율에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10일 다시 만나자. 이런 거 하고 우리가 어떻든 12일까지는 좀 합의를 하자. 뭐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예. 이 정의화 국회의장 만약에 실패하면은
우선 다른 것보다도 이 선거구 획정 기준 지금까지 그 여야 합의 내용에 따라서 그 12일 선관위 산하에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다시 넘기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그러고요. 이 제외 국민 유권자 명부 작성이 24일에는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때까지 안 되면 사실은 그 총선 일정 자체가 연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떻든 그 18일까지는 처리하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그러는데 이럴 경우에는 뭐 직권 상정까지도 말하자면 전제로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 우리나라 정치권의 배짱을 보면요 굉장히 대단해요. 네. 이게 아마 배짱 있는 사람들만 국회의원 할 수 있는 모양이에요. 치킨 게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갈 건지. 치킨 게임은 그만하시고 그냥 치맥이나 드시지. 그리고 새누리, 더민주, 국민의당 총선 후보 선정을 위한 이 총괄한 사령탑, 그러니까 공천 관리하고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다 이제 결정이 됐죠? 네. 새누리당 그 친박계로 분류되는 그 이양구 의원, 그리고 더민주는 카이스트 그 총장 출신인 그 홍찬선 전 의원, 각각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을 했고요. 이 국민의당도 그 전윤철 전 감사원장을 공직 후보 자격 심사위원장으로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새누리당은 이양구 의원이시죠? 이건 친박 쪽의 의견이 관철이 됐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국민의당 전윤철 위원장, 색깔이 분명하신 분이죠. 더민주 홍창선 위원장. 사실 좀 의외의 의미라고 그러죠? 솔직히 이분은 정동영계거든요. 그렇습니까? 이분이 정동영 전 장관이 대선 나갔을 때 캠프에서 굉장히 중책을 맡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포석이 있다. 이런 이해가 있어요. 그래요? 야권 통합. 약간 우리나라는 해석이 한 사람만 딱 뜨면. 어떻든 이제 두 분은 굉장히 색깔이 분명한 양반들이죠. 사선의 그 이한구 위원장 주장이 강한 편인데 칼 같으신 분이죠. 당장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도 그 상향식 공천 제도라고 해서 국민들 뜻이 제대로 반영된다는 보장도 없다. 당원 당규상 단수 추천, 우선 추천 조항을 적극 활용해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겠다. 현역이라고 해도 저성과자나 비인기자는 공천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고 그러죠. 현역 물갈이 그리고 그 전략적 공천 적극 추천하겠다는 뜻 아니냐. 이 점 풀이를 낳고 있고요. 자, 국민의당 그 전윤철 위원장 이 공직에 있을 때 그 전피 때 이런 별명을 지었지 않았습니까? 이 천정배 대표측 임무를 하면서 그렇죠. 호남 현역 물갈이와 관련해서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 어제 이제 한 신문과의 그 인터뷰에서 호남 공천 기준이 만들어지면 자고면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더민주의 그 홍창선 위원장은 나는 이제 개벽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맞죠? 정동영 전 장관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요청을 해서 한 달만 좀 맡아달라 이렇게 해서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김종인 위원장이 그 복심 역할을 하게 되는 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딸이 부활할 거라고 생각해서 방 안에 방치한 것이다. 중학생 딸을 폭행해서 숨지게 한 뒤에 1년 가까이 집에 방치했던 비정한 목사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신학대에서도 교편을 잡았다는 그 개건 교수였다고 하죠. 이 목사가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정말 부활을 믿었을까요? 자, 종교 전문가시죠. 부산 장신대 탁지을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탁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말이에요. 이 사람이 독일에서 학위를 한 겁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독일에서 학위를 한 사람이 부활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방 안에 방치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요? 글쎄요. 그 점 이제 조사 결과는 알겠지만은 종교적인 이유로 신앙적인 이유로 방치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최근에 자신이 처한 위기로부터 벗어나려는 어떤 시도나 또 자신의 어떤 범죄 행위를 종교적으로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래서 자신의 책임을 좀 최소화하려는 그런 시도는 아닌가 하는 의문이 오히려 좀 생깁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여쭤보고요. 네네. 혹시 이 사람 아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지는 못하시는군요. 네.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계가 엄청난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도 처음 사건을 접했을 때 좀 믿기 어렵고, 그 다음에 예. 또 같은 종교인으로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예. 또 요즘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어떤 기독교 지도층에 의한 범죄라는 점에서 좌절감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러 기독교 언론들도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예. 그 이유는 아무래도 기독교계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지성이고 예. 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아하. 신학 교수 또 목사에 의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 그 충격 여파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더군다나 제가 이걸 굉장히, 이 기사를 보다가 제가 놀란 측면이 있는 게, 네. 이 사람이 신학대학에서 그 그리스어를 가르친 모양이더라고요. 네, 기독교적으로 보면 이제 신약에 관련되어진 그런 예. 부분들을 가르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어도 이렇게 뭐 가르치고 이랬던 거를 보면은, 그게 우리나라에서 그거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또 공부는 많이 했던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종교와 연관돼서 생각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네. 교수님은 아시죠? 얼마 전에 이 독일에 독일이요. 가서 왜 고마의식으로 사망한 것 엑소시즘 가지고 사망한 사건, 그것과 사람들이 자꾸 연관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독일이 자주 등장하죠? 저도 독일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사실. 예? 누가 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관련되어진 유사성을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 신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하나 좀 생각이 드는 것은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종교적인 비정당적인 범죄가 어떤 저소득층, 예. 저학력층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은 예. 오히려 이런 종교적인 범죄나 비상식적인 이런 행위들이 예. 오히려 고학력, 고소득층에도 주로 나타나고 있고 특별히 어떤 빈곤 국가보다는 오히려 발전된 국가 안에서 이런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는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상생활에 급하고 급박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종교적인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고학력, 고소득, 또 특별히 똑똑한 사람에게 오히려 이런 비정상적인 종교 행위마저도 종교적으로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자신이 설령 종교적인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그것을 쉽게 자신이 종교적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정상적인 종교행위라는 건 우리가 이런 거 쉽게 얘기하면 사이비 종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런데 오히려 사이비 종교는 예. 사이비 종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 오히려 기성 종교 안에서 기성 종교의 이름 안에서 행해지는 그 사각지대에서 행해지는 아하. 문제들이 예. 사실 더 죄질 면에서는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교수님께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종교 안에서 그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는 비정상적 종교 행위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네. 부활이라는 측면이라는 것을요. 문자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도 예. 말씀을 드렸지만요. 예. 신학 박사인 피의자가 관심을 가졌던 어떤 전공 분야를 또 보고 그리고 또 그동안 교육이나 외부 활동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예. 부활을 기다리면서 죽음을 방치했다는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오히려 자신의 그런 종교와 관련된 그런 믿음을 내세워서 현재적인 형편이나 또 본인이 어떤 저질렀던 이런 일들을 종교적으로 합리화도 하고 또 이것을 종교의 이름으로 설명함으로써 본인의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시도가 아닌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그게 더 그것도 굉장히 나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자신의 행위를 오히려 합리화해서 종교를 이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예? 사실 비단 이 한 가정에서 일어났던 이 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도 보면은요. 예. 최근에 중동에서 그렇지만 신앙과 교리의 이름으로 합법적인 대규모 살생이 행해지는 것이 사실 요즘 세계 종교, 세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은
종교의 이름 안에서 행해지는 이러한 어떤 비상식적인 범죄들이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범죄는 우발적인 범죄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종교적인 범죄는 대부분 확신범들에 의해서 저질러지거든요. 뭐 지금 종교적인 현상에서도 나타나지만 누구를 죽여도 그것이 거룩한 전쟁이 되고 본인이 죽임을 당해도 그것이 순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합리화가 오히려 많은 범죄들을 일으키는 그런 요인들이 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조금 빗나간 종교적 확신을 가졌을 경우에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리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이런 종교적인 확신을 갖게 되면은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잘못된 교리를 배우고 또 그로 인해서 잘못된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교리를 통해서 세상을 왜곡해서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눈을 한번 갖게 되면은 그 종교에서 빠져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그렇게 빠진 분들이 고학력, 어떤 고소득층의 똑똑한 분일 경우에는 그런 자신의 현상을 쉽게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계속 머물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기도 하지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조금 그런 분들은 뭐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어쨌든 일반 그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요. 그것이 반드시 뭐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불교든 뭐 이런 분들이 종교를 좀 더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뭐라고 보십니까? 최근 이렇게 물론 우리 종교 안에도 보면은 예. 어떤 사회적인 안전망에서 벗어난 사각지대가 있고 그 속에서 많은 그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종교 안에도요. 예. 신앙과 믿음이라는 이름 아래서 오히려 비상식적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거나 예. 어떤 불합리한 점을 종교적인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어떤 종교적인 사각지대가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경우도 그렇지만 국내외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의 범죄가 이따금씩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보면은요. 예. 종교 지도자들이 신앙뿐만 아니라 뭐 지나치게 신비롭기보다도 오히려 삶에 있어서 투명하고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거룩한 것보다도 오히려 상식적인 필요가 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종교계에서 가질 수 있는 자체적인 어떤 안전장치가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이번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더 충격인 것이 이 용의자가 성직자고 독일에서 공부한 성직자고 이러니까 네. 이제 문제가 더 사람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네, 아무래도 뭐 종교인 그리고 예. 또 그 종교 지도자라고 했을 때는 엄격한 윤리적 도덕적 잣대가 예. 들여대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기독교계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지성이지요. 예. 신학자이고 목회자이니까 그 분에 의해서 이러한 그 사회가 도저히 공감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이 예. 어떤 사회에 이런 충격을 던져다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진짜 너무 끔찍해요. 그죠? 이런 네, 일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예. 어린 죽음이 계속 방치되었다면 어떻게 할까? 예.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도 너무 안타깝고요. 맞습니다. 예. 특별히 보도를 보면 어린 여학생이 수차례 도움도 요청했다고 하는데 예. 사회적으로 적절한 도움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게 되면은 사실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로 또 종교인으로서 참 뭐 안타까운 마음 외에는 맞습니다. 뭐 다른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부산 장신대 탁지일 교수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변화가 필요하기 전에 변하라. 120년 역사를 자랑하는 공룡기업 제너럴 일렉트릭의 전 최고 경영자였던 잭 웰치의 말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을 세계 최고 기업으로 성장시킨 잭 웰치의 원동력은 의외로 스포츠였습니다.
대학 때부터 아무리 바빠도 꼭 운동을 하며 생각을 정리했다는데요. 오랫동안 책상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과 휴식의 공존, 대한민국 직장인의 꿈입니다. YTN 라디오 직장문화 개선 캠페인은 뉴플러스 비즈 스카이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김종서입니다. 제 노래 가사처럼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YTN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는 일인데요. 빠르고 정확한 뉴스와 알찬 정보들, 그리고 제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주말 뉴스의 뮤직까지 이렇게 24시간 뉴스와 음악을 함께 들을 수 있는 방송은 아마 그 YTN 라디오가 유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여러분도 YTN 라디오와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락앤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공로상 우리 아빠도 키워주시고 나도 길러주시고 우리 집에 큰 공을 세운 할아버지께 이 상을 드립니다. 올 설은 서로에게 상을 주는 설이었으면 합니다. 어떤 상도 부족한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7시 36분 56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연휴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 금요일 아침에 출근길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숙 캐스터? 네, 오늘 아침 사고 소식이 유난히도 많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로 가는 길 노원교 진안 지점 2차로 화물차가 전도된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 처리 작업 방금 전에 끝이 났습니다. 창동교에서 수락지하차도까지 정체고요. 반대 도심 쪽으로도 성동교 아래 2차로에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구간도 빠르게 처리 작업이 끝이 났지만 상계교에서 성동교까지 통과하는데 1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 난지나들목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30분 이상 감안하셔야겠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한남대교 진안 지점 2차로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역시 처리 작업 끝이 났지만 잠실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입니다. 하남 쪽으로도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 다시 여의도 부근 정체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우리가 흔히 원샷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원샷법 통과를 계기로 선거구 획정이나 쟁점 법안 처리가 과연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계시죠. 오윤근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윤근 의원입니다. 예. 아유, 우리 우 의원님도 원내대표도 하시고 그러셔가지고, 그죠? 네. 이 지금의 이 여야 상황 보면 참 여러 가지로 생각 드시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모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평할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제가 예측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요, 어제 본회의 진행 과정에서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가 국회의원도 아닌 분이 300명 국회의원 합의를 파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김종인 위원장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네. 예. 네. 예. 저는 저도 원내수석 부대표도 하고 원내대표도 해보고 여야 협상을 비교적 많이 경험한 사람인데요. 협상 대표들은 서로 자주 만나야 하기 때문에요. 극한 발언은 많이 자제를 하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예. 상대를 공격하는 것도 이 다른 부대표들이 나가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원내 수석이나 원내 대표가 극단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하지는 않는데요. 어저께 여당의 원내 수석을 맡고 계시는 분이 그것도 이제 본회의 단상에서 상대방의 지도부에 대해서 국회의원도 아닌 분이라고 하면서
이런 용어는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협상하는 사람들은 뭐 국가 간에도 그렇지만 협상 대표가 말 한마디는 굉장히 그 당을 대표해서 위임을 받아서 협상하고 발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의원 개개인의 발언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죠. 무게가 다르다 이 말씀이시죠? 네, 원내수석은 이제 실무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방에 대해서 그것도 뭐 사적인 자리가 아니고 300명 국회의원이 모여 있는 의정 단상에서 국회의원도 아닌 분이라고 지칭하면서 이건 역시도 굉장히 국민들이 듣기에는 국회의원이 굉장히 막강한 특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아니면 말하지 마라. 뭐 무슨 권한이 있느냐라는 식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굉장히 저도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마는 이종걸 대표에게도 저건 적절하지 않다. 협상 대표가 저런 얘기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근데요, 그런 부분이 또 물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사실 합의를 했으면 지켜져야 되는데요. 그죠? 그런 부분도 좀 안타깝게 보이는, 국민 입장에서 볼 땐 그렇지 않겠어요? 네, 뭐, 원내대표 간의 합의는 저도 뭐 재임 시절에. 저는 다행히 그 여당하고 많이 지켰던 것 같아요. 운이 좋아서. 이완구 원내대표랑 파트너셨죠? 그죠? 네, 그때는 맞습니다. 뭐 거의 지켰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둘이 합의한 건, 어떻게든 관철시키자 하는 입장이었고요. 그 당시 여당 대표도 노력을 많이 했고, 저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원내대표들이, 상당히 책임이 있는 거죠. 대개는 이제 의총장에 와서 추인을 못 받는 경우도 덜어 있었습니다. 여당도 뭐 청와대같이 정부 입장이 또 안 맞아서 의총에서 파기되는 경우가 있고 야당도 또 야당 의총에서 추인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도 뭐 그런 거죠. 소위 원샷법이라는 기업 활력제고에 관한 법이 우리 야당 내 일부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를테면 선거구 획정을 먼저 하고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왜 이 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선거구 획정을 뒤로 밀었느냐. 이런 이제 질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깨진 건 뭐 어쨌든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뭐 지금 선거구 획정 말씀하셨는데 이거 지금 국회의장이 17일, 18일 처리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네, 18, 19일이면 이제 재외 동포에 대한 그 명부 작성인가요? 이것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선거구 획정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여당을 제가 무조건 뭐 공격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여당이 선거구 획정은 이건 게임에 관한 룰 아니겠습니까? 여야 또 예비 후보들 또 각 지역 구민들이 투표를 어디다 해야 되는지 내 지역구가 어떻게 되는지를 선거구 지금 선거일로부터 2달 채 조금 더 남았습니다만은 이것을 다른 쟁점 법안하고 연계해서 협상 카드로 내놓는 건 저는 온당치 못하다고 봅니다. 선거구 획정 게임 룰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협상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오히려 야당이 이런 카드를 갖고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도 모르는 건 아니죠. 여당이 지금 선거구 획정을 볼모로 해서 다른 쟁점 법안을 협상에 연계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 간에 사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사실 의총에서도 좀 추인이 되면 더 좋다라는 이런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거는요. 원내대표가 일단은 어느 정도 실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 비대위는 참석하지만 의결권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사실은 원내대표가 이게 사실은 듀얼 레지티머시 이중적 정통성 아니겠어요? 당대표도 선출직이고 원내대표도 선출직이고 사실은 그래서 이 정당 내에서 듀얼 레지티머시 이중적 정통성을 가지면서 서로가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견제하면서 당내 민주화를 이끌으려는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의결권도 없고 그냥 비대위에 가서 앉아있으면은 결국 지시나 받고 이렇게 되면 정통성이라는 측면도 의문이 생기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이제 당연직 최고위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과거에는요. 그런데 이제
당헌 당규가 좀 일부 개정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가 이제 당연직은 아닌 것으로 지금 아마 개정. 제가 그 당헌 당규를 자세히 지금 아직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비대위원장께는 저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을 이렇게 많은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비대위원장께서도 실질적인 권한을 실제로 와서는 지시를 받아가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종걸 대표께서도 상당히 재량을 갖고 협상에 임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의결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비대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도 한번 그 문제는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아니 물론 다 당헌 당규에 입각해서 이게 다 됐겠지만 김종인 위원장은 사실 외부에서 수혈된 사람이고 의원들이 뽑거나 아니면 당원들이 뽑힌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비대위원장이니까 그렇겠지만 근데 이종걸 원내대표는 최소한도 의원들이 뽑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그러니까 정통성이 있는 건데 그게 좀 아쉽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실질적인 권한 다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발언도 하고 또 당내 서열 2위에 준하는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의결권 그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또 다른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권한을 주겠다. 중요한 것은요. 민주주의에서는 권한은 실질적인 권한을 주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위치 그러니까 어떤 이 위치에 의해서 권한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위치는 안 주고 실질적으로 주고 말겠다. 이건 사실 제도적 마인드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제가 좀 전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헌 당규가 이제 바뀐 관계로 그렇지 않으면 당연직으로 당연히 되는데요. 그런 변화가 조금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다른 부분이 야권 연대에 관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요번에 새롭게 공천위원장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위원장으로 되신 홍창선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분도 일각에선 이분이 이 정동영계다 이러면서 이게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야권 이 통합 연대를 위한 포석이다 이런 분석까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거는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그건 너무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그런 것 같고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야권 연대는 연대는 다시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 야권 연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도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야권 연대가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야권 연대를 원칙적으로 합의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선거가 점점 가까워지면 수도권에서 야권이 분열되면 필패다 하는 지역이 반드시 발생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19대 선거 때도요, 보면은 수도권에서 1000표 미만, 그러면 접전 아닙니까? 초접전. 1000표 미만으로 승부가 갈렸던 곳이 9곳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야권이 분열되면 그냥 어부지리로 새누리당, 여당이 승리가 확실시 된다 하는 곳은 현실적으로, 후보들 간에 단일화를 하든지 아니면 일부적인 야권 연대가 필요하다 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는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관측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사실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좀처럼 지금 현재로 본다면 거기도 좀 의견은 갈리는 것 같아요. 천정배 의원이나 김한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는 연대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반면에 안철수 의원은 안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정치는 원칙도 중요하고 이상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정치가? 현실이 선물이죠, 진짜. 네, 선거에선 당선이 돼야 되거든요, 후보들이. 그런데 원칙만 고수하고 하다가 선거에서 지면은 이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실 정치에서는 멀어집니다. 국회의원이 돼야 현실 정치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야권 연대가 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또 당대표 되시는 분들이 야권 연대가
수밖에 없다 하겠지만 가까이 갈수록 선거일이 가까이 갈수록 현실적 필요성은 점점 더 크게 대두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어쨌든 이제 이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비대위 체제는 안착이 돼 있다라는 평가도 많은 것 같은데 이 개파 문제 같은 경우에 수습이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해주시죠. 지금 개파는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의지가 확고하고 지금 비대위원들 구성 면면을 보더라도 뭐 어떤 특정 개파에 속해 있다거나 그런 분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총선 기획단장이나 공약단장 인선에서도 무슨 개파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게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설 밥상 이제 설 명절이 시작이 됐는데 이 정치적 대목 여기서 승자가 누가 되는지 저희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우윤근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후 8시 10분 3부에 다시 오겠습니다.